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 27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버이날인데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부모님들도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상단 위에 썸네일 위에 라이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라이브를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실시간으로 바로 녹화를 해서 한 30분 이내에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MTS를 제가 이따가 켜서 같이 볼 만한 종목들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인데 주원규 씨라고 뭐 아무래도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온 이후로 굉장히 화제가 좀 됐었죠. 이 이후로 뭐 구독자 수도 떡상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단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사실 이 말을 했던 거는 2019년도인데 2019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해도 너무 잘 됐을 장이고 그리고 뭐 주식에다 투자했어도 너무 큰 돈을 벌을 수 있을 만한 시기였고 그리고 부동산에도 아파트를 샀으면은 몇 배 수익이 났을 만한 사실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지긴 했어도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내가 좋아하던 종목, 실적주로서 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너무 싸요. 뭐 잘 알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나 싸죠. 지금 미국 주식이 그래도 거의 10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 못 샀던 분들은 너무 사기 좋은 종목들이 많다. 근데 나는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사실은 내가 주식 투자를 좀 잘못해왔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 또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올인을 했거나 많은 비중을 너무 투자를 해서 오히려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쌀 때 또는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반토막이 난 종목들이 많고. 근데 그때 샀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중 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번 달만 할 것도 아니고 1년만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한 50년 정도 한다고 본다면 이런 경험을 그래도 지금 한 게 훨씬 더 낫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좋은 시장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확보를 반드시 항상 30% 이상은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미 현금 확보를 50% 이상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때 폭락장이었죠. 그러고 나서 뭐 저도 그 부분을 좀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욕심이 날 때가 있죠. 10% 떨어졌네 이러면은 뭐 심택이나 이런 것들 좋은 종목들 그러면은 사고 싶은데 그래도 또 한번 참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 이평선을 이탈을 하거나 제가 정하고 있는 이런 투자 원칙에 위반됐을 때는 과감하게 종목에서 제외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엔디비아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최고점 찍은 이후에 반토막이 났죠. 사실은 지금 돈만 있으면은 너무나도 분할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 주식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망한다면 사실은 뭐 당연히 언젠가 신고가를 돌파하겠죠. 그 기간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신고가 돌파는 할 거기 때문에 은행 이율보다는 훨씬 더 세죠. 왜냐하면 신고가 돌파하려면 한 20% 정도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한 애플에다 1억 정도 넣어놓으면은 뭐 양도세 같은 거 제외하고 나서도 1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투자하기도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0달러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증설 이슈도 있고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트위터에 대한 투자가 단기학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점차 플랫폼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들도 뭐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투자하기에도 분할 매수하기엔 참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것보단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달러라든지 이런 기준을 잡고 하면 일단 일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 800달러로 떨어지면 또 매수를 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런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여기도 한 4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사기에도 분할 매수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식 토론방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뭐 매매를 좀 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드거니 한 종목을 좀 오래 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두 개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단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시장이 지수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좀 극성이어서 사실 단타 실력만 좀 있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횡보장이라고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다만 단타 능력을 분명히 시드머리는 어느 정도 태워야지만 늘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10만 원 가지고 단타 100번 성공해봐야 과연 내가 그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단타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냐.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기 이전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해봐야지만 실력이 늘 수 있다. 뭐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는 한 주만 사도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투자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를 늘려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같은 경우도 뭐 현란한 기법 이런 데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공 사례를 계속 쌓고, 뭐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저는 충분히 단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눌림목 매매 정도만 잘 해도 그런 것들을 좀 여러 사례를 항상 복기를 하면서 한두 가지 기술이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가지 어설픈 기술들을 연습하기보단 한두 가지 확실한 것들 있죠. 돌파 매매라든지 눌림목 매매라든지 조금만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기법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해서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면 시초가 2, 3% 상승하면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 단타를 치는데, 저는 그게 성향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한 8, 90% 정도는 성공률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더 욕심을 내서 뭐 대단한 기법들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잘 오히려 발전시켜도 훨씬 더 좋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통하는 때도 있겠죠. 뭐 눌림목 매매가 통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기법을 연구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뭐 로블록스라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현재는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성장주고 앞으로도 실적이 증가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모아간다면 내가 굳이 매일매일 뭐 주식 중독자처럼 매매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수익을,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은행 예금을 하면 1년에 2% 수익을 나는데 어쨌든 주식은 하루에 2%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1년치를 하루에 번 건데 그럼 거기에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내일은 매매를 안 해도 되겠다. 장이 좋은 날만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식 중독자들은 매일매일 매매를 한다 이거죠. 돈도 없는데도 막 10만 원 가지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뭐 매일 벌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한 40% 정도는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매매하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방송 했었죠. 테마주 실적주를 아직도 혼동하는 분들이 많고 매매와 투자를 아직도 혼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기법이라든지 종목을 한 종목 뭐 받아내기 이전에 어쨌든 내가 투자 원칙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뭐 MTS의 기능, HTS의 기능 이런 거부터 알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종목 한 종목을 뭐 친구가 추천을 해줬다 또는 제가 뭐 언급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는 어쨌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고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도박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매일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주식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달에도 수많은 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러시아 전승절도 있죠.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뭐 FMC 회의가 이제 지나갔고 그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변동성 또 뭐 만기일도 있죠. 옵션 만기일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무리해서 매매를 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가 1년을 봤을 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벌고 내일 또 테마주로 까먹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방송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보는 방송은 없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3프로TV나 김작가 TV에 주식 관련된 분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들은 좀 보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뷰에 관심 정도 가질 뿐이지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절대 그 사람들의 종목, 그 사람들의 뷰만 가지고 의존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테크 강의였죠.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섹터 빼고는 모두 10%에서 많게는 뭐 4, 50%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다시 빠진 종목들은 있지만 어쨌든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나는 물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주식 스터디 강의에 참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지. 어쨌든 같은 종목으로도 누구는 수익을 내는데 누구는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는 분명히 내가 부족한 거거든요. 내가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던가 투자 원칙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실적주가 공포 구간에 왔는데 이제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나와 맞지 않는 테마주다. 이러면은 사실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 대신에 시장의 흐름에서 UAM 같은 이런 정책주들, 뭐 새 정권이 인수위에서 하는 정책주들이 뜨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여기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TYM이나 대동계와 같은 농기계 관련된 주들, 식량 사료 섹터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계주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TYM을 어떻게 알고 대동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 농사를 또 짓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런 기업들, 회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주식을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1, 2위 농업 기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내 시야가 뭐 앞으로 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야가 넓어질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이 방송도 올렸었죠. 심택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분명히 상승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은 있다. 상승을 30% 했다면 조정은 20%, 상승을 3달 동안 했으면 조정도 3달 가까이.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사실 건강한 종목들이거든요.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은 테마주죠. 그러다 이제 폭락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택을 설마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투자자기 때문에 심택이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분들은 너무 좋겠고, 당연히 그런 분들 평단가도 낮겠고요. 왜냐하면 신택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모아가는 입장이지. 그러면 최소한 수익률이 30, 40%는 현재도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자다. 그렇다면 당연히 5일선이나 20선 본인이 정한 기준에 벗어났으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아직도 매매나 또는 투자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공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를 해서 그런 개념들을 정립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리뱀도 마찬가지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일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뭐 저희 같은 경우 주식 스터디 1강에서 권리락에 따른 대응들이라든지 그의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가 추가가 되는 거죠. 제가 주식 스터디 강의할 때 또 한 3-4가지 사례를 알려드리지만 그 이후에도 에코프리뱀은 우량기업인데 이렇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니까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례를 본인이 하나 더 마음속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실력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앞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멘탈 관리나 또는 뭐 이런 개념, 투자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오를 종목이 더 중요한데,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를 한 10년 이상 하면서 뭐 그래도 많은 자산을, 몇십억의 자산을 뭐 형성을 해왔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부분을 배울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의 방송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종목 한두 종목을 받아서 뭐 설사 뭐 200%, 300% 수익을 낸다고 해도 이게 이제 어쨌든 내 평생 재테크 공부에는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재테크의 시장성을 좀 전체적인 판을 좀 읽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MTS나 HTS의 기능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포지션을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정리해보면은 투자 원칙 없는 실적주 투자를 하거나 능력에 맞지 않는 테마주를 매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거고, 이거 두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다라고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지표 좀 빠르게 살펴보고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확진자 수는 뭐 4만 명대로 크게 유의미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화장품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이후로 거의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죠. 3, 40% 정도. 그래서 설마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종목들이 계속 빠지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리오프닝주로 편승이 될 겁니다. 편승이 될 거고, 왜냐면 이번 주에 이제 마스크를 벗었죠. 실내에서.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끼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실적 시즌은 지났고, 그러면 더 이상 모멘텀은 없죠. 분명한 건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 토론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의 한 학년이 해제가 되거나 뭔가 비익 이슈가 있어야지 화장품주가 날아가는데,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리오프닝주들이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종목들 올라갈 때 그냥 소폭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사 물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이라도 물린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내가 재료 소멸 전에 못 빠져나온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만약 그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겠죠. 이거 혹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분명히 금요일부터 계속 폭락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40% 현재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 반등을 하면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60일이나 120일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일정 부분 뭐 횡보를 하겠죠. 상승보다는 횡보 쪽으로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모멘텀이나 또 다른 뭐 재료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좀 반등을 할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뭐 잘 버텨줬는데요. 문제는 다우존스가 또다시 빠졌죠. 0.39%, 나스닥은 마이너스 1.40%.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FOMC 회의 이후에도 방향성은 결정은 됐지만 국채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죠. 국채금리가 무려 5% 오른 날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특히나 성장주들이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조정을 받을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10년치 차트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정을 받아야지 정상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뭐 2000포인트에서 지금 한 1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최고점 한 16000포인트까지 되는데, 물론 10년이라고 친다고 해도 상당히 조정 없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몇 포인트까지 떨어진다가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컴투스홀딩스를 그런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컴투스홀딩스가 보시면은 지지 구간이 있고 저항 구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주식 스터디 1강 들으신 분들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지와 저항이 매물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여기가 저항도 될 수 있고 지지 구간도 될 수 있는 건데, 컴투스홀딩스가 최근에 굉장히 폭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왼쪽 끝부분에 지지 구간 아래 보면은, 지지 구간 옆쪽에 보면,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만큼 빠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등을 했을 때는 이게 지지가 없었어요. 지지 없이 쭉 올라온 거예요. 쭉 올라온 거.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지가 반대로 따지면, 저항이 반대로 따지면은 저항 없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항은 곧 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왼쪽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공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 구간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지지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지지를 할 새가 없이 급등한 지역은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구간.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14만 5천 원 정도가 지지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이탈했기 때문에 거의 뭐 20선 근처가 되겠네요. 20선 이탈함과 동시에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8만 원대까지는 지지 구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보시면 왼쪽에 보면은 조금 매물대가 있죠. 이쪽이 그나마 지금 2차 지지대가 될 텐데, 만약에 여기라도 무너지게 된다면은 한 6만 원, 5만 원까지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뭐 게임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총 상위 기업에 있는 게임주들은 10개 이내기 때문에 뭐 미래 산업으로 본다면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뭐 NFT나 게임 사업이 지금은 작년에 과도하게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1년, 2년 정도 본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으로는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한 15만 원대나 18만 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그 박스피를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장이 이 정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상승장으로 가기는 상당히 한동안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좋은 차트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가.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조정 없이 올라왔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 또는 횡보 구간이 그래도 한 5,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급등한 거에 따른 급락을 막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이머징 마켓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구간이 지금 이미 이탈을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데, 보시면은 2차 지지 기간도 아까 지지와 저항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저는 이제 굳이 뭐 만 몇천 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실 그런 예측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은 뭐 딱 정확하게 11,6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게 틀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잖아요. 대충 그냥 어설프게 좀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2차 구간이 보시면 매물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뭐 종가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11,000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이 이상으로는 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하지만 11,000포인트 이하로 만약 빠진다면은 그러면 거의 뭐 서프라임 모기지 수준 아닌가요? 그러면은 거의 한 9만 포인트까지는 9,00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컴투스 홀딩스와 똑같은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저항 없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도 없이 쭉 빠진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글로벌 펀더멘털이 그렇게까지는 미국 증시를 설마 놔두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유동성이 갈 데가 없잖아요. 뭐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현재 눈치 보기 장세일 뿐이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횡보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 날 하락 시작을 하겠죠. 비트코인도 현재 좋지 않고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은 3년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2년 내내 상승을 했고 지금 겨우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어쨌든 현재 지수 장세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수는 횡보 내지는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채금리 말씀드린 대로 또 금요일에도 2.41%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거고, 원달러 환율도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라든지 뭔가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10년치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외국인 매도의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도 30포인트 현재 유지하고 있고 과매도 구간.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매수하기는 참 좋은 시기라고 전 보고 있고, 다만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지수도 주말 사이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110달러. 반면에 원자재는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옥수수나 이런 대두, 돈육, 최근에 사료주나 식량주 급등을 이끌었던 이런 종목들도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들어가 보면은 원유 가격 제외하고는 천연가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월요일에 천연가스 관련된 주들이 좀 폭락할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은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눈에 띄는 것들은 철강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요. 콩이나 팜유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뭐 샘표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갔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정도. 커피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내일이 이제 러시아 전승절인데 모레 정도에 우리나라 주가 반영이 되겠죠.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은 다시 폭락을 하게 되겠고, 뭐 그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인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마무리가 돼야만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담이 좀 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현 시간 보면은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 구간이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한 4,900만 원대 정도 되죠, 우리나라 가격으로. 근데 거기 지지 구간이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쭉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지 구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올라갈 땐 또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건 정말 뭐 차트를 1분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에서 판단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차트 전문가가 된다 한들 뭐 돈을 잘 버냐, 그건 아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차트 전문가들이 다 수천억 부자가 돼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물린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것도 제 주장일 뿐이지만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판을 흐름에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세세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걸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했었던 거죠. 단기 약재들이 해소될 것이다. 근데 5월 9일 러시아 전승적 그때까지만 해도 뭐 스위스 장관이었나요? 스위스 뭐 대통령이었나? 하여튼 그분 발언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 민간인들이 대피했다 정도. 그다음에 5월 4일 FMC 회의 잘 지나갔고요. 중국 봉쇄령도 여전히 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시안 게임도 연기되고 좀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지 해소는 될 것이다. 그다가 또 한일 정상회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재료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주들도 당연히 다음 주부터는 좀씩 준비해가지고 이때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가 그래도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그널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스터디 8기는 현재 6월 평일반과 주말반 두 개 다 운영을 할 테니까 뭐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뭐 내일 모레죠 모레? 내일인가요? 지금 오늘 8일이니까 모레가 되네요. 화요일 대통령 취임일 이 근처 돼가지고 뭐 결국에는 좀 간단한 정책주들이 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해서 5월 말까지는 이제 그런 정책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또 지방선거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고 네,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악재는 하죠. 악재이긴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봉쇄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전승절도 마찬가지로 5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 그래서 그때 좀 한번 상태를 봐야 되고 소치림 무역 통계도 5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11일에 발표가 되죠. 그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5월 12일에 있고 이때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미국에 있는 옵션 만기일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큰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었죠. 저도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고 좀 시장의 흐름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건데 5월 11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는 것처럼 1월, 2월, 3월, 4월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혹시 이게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피크아웃에 대한 피크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후로는 더 이상 나스닥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세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종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 보기 앞서서 제가 뭐 몇 번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MTS 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없잖아요. 위에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개인정보가 위에 뜨잖아요. 계좌번호가. 그래서 그거를 또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뭐 편집자도 없고 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 보여드리는 거지 실시간으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5월 6일에도 지금 한 50만 원 수익을 냈고 2월 1일 1월 달엔 제가 손절 좀 했다고 말씀드렸죠.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한 거 말씀드렸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내가 뭐 수익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의 매일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한 5일 빼놓고는 매일 수익을 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수익은 계속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한 상승장, 급격한 하락장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같은 횡보장이 분명히 단타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종합지수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보시면은 2500이 어쨌든 바닥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바닥이 되니까 이거 빠지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 빠지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쌍바닥을 거디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보면은 121선이 여기죠. 120선도 저항은 있을 테니까 뭐 이 정도 가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700은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형주들 중에는 볼만한 차트가 없어요. 다 뭐 많이 망가져 있고 삼성전자도 또 20선 이탈했고요. 뭐 LG전자솔루션,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요새 제일 안 좋죠. 5% 나오라 그랬네. 엄청나게 하라 그랬네. LG화학이 그나마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정도가 좀 괜찮고 SDI 좀 괜찮고
사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작년부터 대형주 할 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나마 좀 추천드렸었던 건 LG 이노텍 정도였죠. 대형주 중에서는 LG 이노텍 정도만 볼만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는 아예 또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사실은 지금 시장은 대형주를 할 상승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도 뭐 기아차, 현대차는 조금 보유는 하고 있거든요. LG노텍도 좀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여러 이게 중장기 계좌에 좀 넣어놓은 거지, 단타 계좌에는 대형주는 저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고, 뭐 일단은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것들은 이런 뭐 테마성이 있는 것들이나 또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한 중형주, 뭐 물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대형주가 됐지만 어쨌든 그 정도 섹터에 있는 것들, 제가 좀 선호하는 것들은 한 8천억에서 한 1조대 정도, 그런 이제 중형주에서 소형주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0조 기업이 80조 기업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1조 기업이 5조 기업이 될 수 있냐에 대한 사례는 작년에도 상당히 많았고,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시총 3천억짜리가 1조 2조 된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례 쪽으로 조금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수소 그 관련된 법이 1차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왔고, 저도 이제 주식 토론방에 다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뭐 SPO셀 대장주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부산주공이 좀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부산주공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예전에 그 형성돼 있었던 이 종목들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도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보면은 한 8만원대, 9만원대, 3월달에도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재테크 픽 종목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 2월달이었나요? 3월달이나 그때 수소 쪽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0% 정도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유니드 들어가서 한 3%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 개선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보시면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2021년에서 20년까지도 한 20% 이상 상승을 했고, 순이익도 좀 괜찮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주는 이 중에서는 수소주 중에서는 유니드 정도, 그다음에 뭐 두산 피어셀은 근데 좀 대형주라서 저는 조금 비추하는 종목이고, 그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은, 근데 뭐 효성첨단 소재도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고, 차트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한 65만 원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는데, 크게 이제 모멘텀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도 좀 있죠. 그 다음에 UAM 테마 중에서는 여전히 UAM 제가 2주 전에 강조드렸던 베셀, 뭐 파이어프로, 하이지항공, 캔코아 에어스페이스 이 종목 정도가 좋은 시세를 내고 있고, 최근에 기산텔레콤도 상당히 강했죠. 목요일에 25%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기산텔레콤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성건설, 이스타코, 동신건설도 뭐 말씀드린 대로 일성건설은 3월 재테크 강의 이후에 100% 이상 상승했잖아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었으니까. 그 이후에 상한가도 나왔었고요. 3월달 제가 3월 19일인가 강의했었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지금 현재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세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100% 상승하고서 하락을 한 거지, 그때 나는 사실은 매도를 하고 나왔어야지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이고요. 범양건조도 마찬가지고요. 큰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최근에 다시 상승했다가 또 조정받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지, 그냥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가치주가 아니고, 이런 성장주나 가치주가 아니고 이런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UAM과 함께 더불어서 소형건설은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크라이나 데모와 현대 에버덴. 근데 데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유동주식수도 적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잘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수익을 좀 내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 급등 흐름은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점은 전승절 때문에 사실은 데모가 좀 뜬 건데, 전승절에 아무것도 실속 없이 오히려 전쟁이 더 길어진다 이러면은 데모가 폭락할 수도 있겠죠. 제로 소멸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TIM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 테마주로서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은 다 소멸됐기 때문에 거의 하나 남은 게 이제 이 농기계 관련된 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팡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은 물론 뭐 실적 시는 지났지만 한 번 정도 추가 상승. 하지만 아쉬운 점은 나머지 종목들이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섹터 전체가 강해야지 TIM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주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20선 위에 있는 것들은 한번 좀 볼만하다 정도만. 뭐 한일철강이나 한일철강 정도가 강하네요. 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좀 많이 무너졌죠. TCC 스틸이나 뭐 이런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 정책주나 지방선거 관련된 주와 함께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PCB 쪽은 워낙 여러 번 설명드려서 대덕전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 날까지 끌고 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고 기대치 정도만 나오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은 좀 줄일 때가 됐다. 뭐 대덕전자, 심택 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20선을 거의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했는데 보면은 이때 한번 이탈을 하고 이때 한번 이탈한 이후로는 금방 올라왔지만 사실 시적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조정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죠. 지금 1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PCB도 어느 정도 지금은 비중 줄였다가 한 7월 달 정도 다시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면 그때쯤에 이제 매수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매매의 관점이에요. 매매의 관점이나 수익 관점이고, 가치 투자자들은 계속 모아가야죠.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내일 이제 권리랑 나오고 나면은 그래도 제가 뭐 말씀드린 이후로 30%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고 어쨌든 여기도 지금 실적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 섹터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테마주 세 섹터하고 실적주 두 섹터 정리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도 충분히 대응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월요일에도 또 새로운 테마주들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이란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공부해도 돈을 벌까 말까인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식시장이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은 많죠. 다른 것도 보시면은 뭐 블로그도 수익형 블로그 같은 것도 있고요. 경매 이런 것도 있고, 재개발,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거 사실은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NFT 강의도 이제 좀 있으면 할 거고요. NFT도 뭐 아는 회계사분이 있어서 그분이 강의해 주기로 했고, 그만큼 주식이 우리 재테크의 전부는 아니니까 저만 해도 부동산 투자도 하고 부동산 경매도 하고 있고 수익형 블로그도 하고 있고 창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슈퍼검이라는 네이밍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 유튜버들이 거의 조회수가 반토막 났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절망감도 좀 많이 느끼고 말 그대로 흥이 안 나죠. 당연히 내 돈이 다 물려 있고 한 40, 50%막 손해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공부하고 멘탈 관리 안 하면은 그럼 나는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를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공부를 해놔야지만 내가 시장에서 대응하고, 또는 뭐 종목 교체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나지.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횡보장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지루한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무작정적인 비관론이나 무작정적인 낙관론에 빠지기보다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그 안에서라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방송이 상당히 길었는데 제가 그만큼 요새 좀 쌓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을 너무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분들도 많아서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손실을 크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칙들을 좀 세워가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